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 불의 준위를 좀 데려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요일 KBS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임기 끝자락 총체적으로 망한, 그것도 철저히 실패한 권력이 이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겁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에 약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며 구속했던 문 대통령은 아주 여유있게 팬 미팅을 했습니다. 더한 신직패를 만든 분이 말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 때보다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입니다. 실업자는 길거리를 헤매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국가재정은 파탄 직전이며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졌고 그 바람에 나라 전체가 무기력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죄악은 국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건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젊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 것입니다. 조국의 아들, 딸들이 부모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부와 권력을 대물림 받는 학벌을 얻은 게 그것입니다. 타락한 권력과 전관들이 조 단위를 해먹은 대장동 게이트가 그 예입니다. 아마 이런 게이트는 앞으로 셀 수 없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과 태양광 사업만 뒤져도 신직패를 쓸어내는 데만 좋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제들었다고 할까요? 말이 타오를 방식의 대화이지 제가 보기엔 팬 미팅도 이리 졸렬한 팬 미팅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이 폭정에 날카로운 질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TV를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들을 만한 말도 없었습니다. 이 국민적 원성이 가장 높은 집값에 대해 한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부보다 많았다. 앞으로 계획 물량이 많다. 어느 중년 여성이 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말만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치졸한 행사를 기획한 타 현민은 어쩌면 행사의 성공을 자축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성 없는 문 대통령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죠. 이 대한민국 검찰이 기다리던 대장동 수사를 중간 결산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천화동인 5호 정영학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의 자진 출석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배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김만배 남욱은 유동규 정민용 등과 공모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확장되어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만배는 특혜의 대가로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려서 건네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 4천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남욱은 정민용에게 회사 돈 35억 원을 빼돌려서 유동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정민용이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욱이 투자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만배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에게 아들이 퇴직금으로 위장한 50억 원 뇌물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미진은 드러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는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선 배임죄를 유동규선에서 차단한 것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가 나무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는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 근거가 나오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전달된 일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지원에 쓰인 걸로 안다는 대장동 관련자 진술을 확보까지 했습니다. 과연 대선 전국에서 특검이 가능할 것인가? 그 특검은 관례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일 선대위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대로 좌파 올드보이 삼김이 선대위를 장악했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른다는 목적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종인이 맡고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과 이준석이 맡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한길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 교체에 함께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 하루 만인 월요일 파열음이 났습니다. 선대위 원톱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던 김종인이 합류를 연기한 목리를 부린 겁니다. 윤석열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준과 이준석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안건만을 올렸습니다. 그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안건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달라고 하셨다.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종인은 자신이 삼김으로 묶여 보도되는데 격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자신을 원톱으로 기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김병준, 김한길과 한묶음에 넣은데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조선일보는 김종인은 특히 김병준의 상임선대위원장 기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썼습니다. 윤석열은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이 기자들에게 김종인이 시간을 달라는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22일 윤석열이 김종인이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데 주목했습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측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김종인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윤 후보가 이를 거부하고 김한길, 김병준 체제로 가기로 전격 결심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윤석열의 결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종인이 왜 박근혜, 문재인에게 팽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종인이 윤 후보의 권위를 흔들고 있고 이 선거 캠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종인을 털고 와야지 또 선거 중반에 불릴 그 목리를 감당할 생각을 하면 이번 윤 후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한길의 역할입니다. 윤석열은 일요일 오후 김한길을 만난 뒤에 그 영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한길은 정권 교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청년, 중, 장년층 등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화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는 아직 주저하시는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인사들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정권 교체에 동참하시기로 했다. 김한길은 이를 받아서 이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국민의힘하고 함께 하기에는 주제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저는 그런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몽골 기병. 예. 대체 김한길의 등용을 보면서 표를 던질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가 누구일까요? 그는 저와 40년 부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몽골 기병은 유럽까지 석군했지만 폴란드 끝까지 갔죠.
여러 가지 석권했지만 가장 잔인한 점령군이었습니다. 자, 경선 경쟁자던 홍준표가 상김의 등장을 혹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청년의 꿈 게시판에 이런 늙은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는 경선에 패배했을 때 승복을 말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동안 이번 대선은 양아치 대선이라며 뒤끝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백의종군을 말했으면서 선대위 합류 설득이 이어지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횡포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지지도가 정체성을 보이거나 심지어 하락 조짐마저 보이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위기의 여당, 선대위 19일 만에 대수술.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이재명을 후보로 선택한 우리 국민과 당원의 뜻은 변화와 혁신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도대체 국민이 진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는 있는 걸까요? 어쨌든 당과 선대위가 너무 무겁고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21일 긴급 의총을 열고 당 쇄신과 선대위 혁신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날 선대위를 출전도 못한 로마 군단이라고 비판하며 몽골 기병 같은 빠른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이게도 몽골 기병입니다. 당이 제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까요? 여하튼 정말 몽골 기병 여기저기 써먹습니다. 아니면 징기스칸이 되고 싶었던 겁니까? 송영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당헌 당규상 선대위 구성 권한은 원칙상 후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 윤호중은 전 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감토만 쓴 채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전 의원의 현장형과 선대위 경량화 그리고 2030 외부인사 등록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개편의 배후에는 17 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양정철의 쓴소리와 그리고 이재명과 이해찬의 만찬 회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이재명 빅2 후보들은 지금 대선을 흔들 핵심 정책을 내거는 대신에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를 내는 대신에 선대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진영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을 일거에 사로잡는 킬러 컨텐츠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어떻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런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 무디게 할 것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고심 끝에 조합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겪어본 인물이어서 그 세 사람이 펼칠 전략과 그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종인이 지휘했던 지난 총선에서 초유의 대승을 거두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 세 사람이 소리만 요란한 빈소리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밖에 모르는 김종인이 대중정치에 사실상 문외한인 김병준과 그리고 자기 정치에 빠져있는 이준석을 데리고 무엇을 도모한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니 말입니다. 선대위를 맡은 그 세 사람보다 김한길은 책사로서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진다는 위기의식이 꿈틀꿈틀 나와서 이제 팽배합니다. 선대위를 새로 짜고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총력을 다한들 이미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대장동 게이트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단군 1회라는 묘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이재명이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파헤치니
성남시가 민관 결합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인허가를 책임지며 50% 더하기 한 주를 투자하고서 고작 1822억만 가졌는데 민간업자는 벌써 8천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전대미문의 노다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땅 짓고 훔친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백현동 역시 말도 되지 않는 특혜가 퍼부어진 또 하나의 게이트입니다. 그러니 성남시는 당군 일의 최대 복마전이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를 특검에 맡겨 정면 돌파하지 않고 국감 등에서 변명을 거듭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역공을 폈습니다. 당연히 이 역공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끝나지 않은 게이트로 인해 대중 앞에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외쳐본들 대중은 그걸 이재명은 교활합니다로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출신이 거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들통나도 자신은 결코 빠져나갔습니다.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는 시중에 개입하려는 형을 막았다는 공의에다 불우한 가족사까지 변명의 재료로 썼습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그 여배우가 살아있음에도 인간적인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마약을 한 여자의 헛소리로 몰았습니다. 검사사칭 전과도 음주운전 전과도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이런 판에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그가 해온 처신은 그를 문정부가 보여온 내로남불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제2의 조국이라는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뒤늦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대중이 특검 구성을 두고 벌일 지루한 여야의 줄다리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연일 폭탄 같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음식점 총량전이 주 4일째라는 정책은 곧장 된서리를 맞아 그는 공약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인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는 재정을 허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는 우리 재정은 서구보다 건전하다느니 초과세수로 나라 곳간에 꽉꽉 찼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건 국가재정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끝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은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은 이제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그가 박정희 모델을 칭송하면서 국가 발전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가 우회전한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교활하다, 가증스럽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재명의 선거운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눈물과 감성의 정치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아니, 감성의 정치를 하던 것이니 눈물의 정치가 되어진 것이죠. 그가 공개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4번이나 됩니다. 사이다를 자랑하던 그가 왜 이리 바뀌는 걸까요? 언론은 거칠고 피눈물도 없어 보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은 22일, 그냥 어제죠. 선대위 회의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5살 이 노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95세 어르신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천원어치 토란을 팔아보겠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다. 앞서 20일 충남에서는 2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논산 화지시장인데 분식집 앞에 쪼그리 앉아있던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가 이재명의 손에 홍삼 사탕과 누룽지 사탕을 쥐어주자 이 후보는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라고 일어서는 도중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는 또 건너편에 쭈그리 앉아 토란을 팔던 할머니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선대위에서 말한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이재명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90 먹으신 어른이 생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쭈그리고 계신 게 가슴 아팠다. 그는 생길 텐데 저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1일 대진 현충원 참배에서도 눈물을 보인 겁니다. 저는 유가족이 아닌데 현충원에서 우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때 동행한 아내 김희경이 함께 운 것입니다. 그녀는 전사자 묘역 참배 중에 뒤돌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성입니다. 자, 종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장담하건대 이 종부세는 이재명에게 최대 악재가 될 것입니다. 여당은 직전까지 그 대상이 76만 명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여니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은 무려 94만 7천 명으로 작년보다 42% 급증했습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천억이나 됩니다. 지난해 1조 8천억이 3.2배입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만 3조 3천억으로 작년의 2.1배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약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정부는 고지세액 5조 7천억 중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천 명이 2조 7천억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2주택 이상은 모두 투기범인가요? 반면 1주택 보유자 13만 2천 명이 부담하는 세금은 2천억입니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 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연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5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이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20일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안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세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건 기재부의 거짓말입니다. 종부세는 2341만 전체 세대 기준으로는 약 3%에서 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전월세로 전가됩니다. 저는 이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명국에 이런 류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북한 선전 매체가 남한의 대선 주자들을 술에 비유했습니다. 메아리라는 매체인데 20일 술꾼의 투시라는 글에서 이재명을 푹 썩은 술, 윤석열을 덜 익은 술, 안철수를 막 섞은 술에 비유했습니다. 정확히는 메아리가 안철수 척 이태규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태규는 이재명을 썩은 술, 윤석열을 덜 익은 술, 그리고 안철수를 잘 숙성된 술이라고 평가했었죠. 자,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덜 익은 술이 나아 보이는 건 저 아닐까요? 좀 지나면 잘 숙성할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북한까지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책이었습니다.